안녕하세요. 김병인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은 처음이지만 저는 지금 여러 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회가 생긴 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급할 거 없으니까 좀 천천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지 드린 것처럼 시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황 플러스 결론은 사실 뭐 사야 되냐 이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런 걸 사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제가 보는 산업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었죠. 뭐 안 했었던 이유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었습니다. 괜히 이런 투자 시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종목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반도체 종목 아무거나 찍어서 차트 보시면 쉬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서 이제는 조금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벌써 2024년 11월이기 때문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내년에 거의 상반기 예상치까지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벌써 2025년 하반기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도 있고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 결국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KB증권 자료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좀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제가 10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1.9에서 0.1%까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재테크 하려는 그 자산들, 혹은 여러분들 월급들, 이 모든 것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랑 동일한 뜻입니다. 특히 금리, 저금리 기조 유지될 확률 높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 안 좋아질 확률, 자산 가치가 하락할 확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질 확률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옆 나라 일본은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엄청 보수적인 부동산 버블이 한번 빵 터지고 나서 아직도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보다 3분의 1, 4분의 1. 부동산 불패라는 게 없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폭락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폭락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산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는 나라는 아닐 확률이 높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 가치로 승부를 보려면 5년, 10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10년 넘어가고부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 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될 문제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내 주식은 안 좋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좋았고, 반도체도 안 좋았고, 2차 전지도 안 좋았고, 뭐, 특정 테마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안 좋고, 반대로 우리나라 빼고는 다 좋았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 뭐, 유럽도 좋았고요. 중국도 좋았고, 뭐, 홍콩 좋았고, 신흥국, 인도 좋았고, 금 좋았고, 뭐, 달러 다시 올라왔고, 채권 좋았고, 이거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어디가 안 좋았다? 코리아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거꾸로 있죠. 네, 요즘 표가 어지럽게 있는데, 혼자 여기 거꾸로 있고, 나머지 자산 가치가 전부 다 상승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시장 수익률. 미국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이번에 17% 올랐으면, 22% 올랐네요. 22% 올랐으면, 22%의 이번 년 수익을 못 냈으면 내가 투자를 못한 겁니다. 근데 2022년을 보니까 마이너스 19.4%가 났죠.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5%를 냈어도 잘한 겁니다.
왜 시장이 마이너스 19%인데 내 수익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5%를 내가 덜 손해를 본 거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낼 거냐. 일단 이 관점을 내시고 이 관점의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업을 하는 거죠. 아, 난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뭐 이거는 좀, 좀 재능 플러스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일단 시장 수익률 정도만 목표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껴야 된다.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건 연금 자산으로 S&P 500을 깔아두는 게 가장 노멀하다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금 S&P가 5,800을 넘었죠. 미국 대형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46번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경기는 사실 뭐 항상 성수값이고요. 미 대선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한 5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별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예상치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국에 계신 분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도 다 지금 여기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거의 예상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국민, 미국이 이제 최고인 나라가 되게 힘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옛날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 금리가 5.5에서 5%로 떨어뜨렸잖아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5.5에서 5%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돈을 맡길 건데 국채를 살 겁니다. 작년까지 5.5% 줬는데 내년에 살려고 하니까 3.5%를 준대요. 그럼 채권을 이때 사는 이때가 되면 달러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 자꾸 헷갈려 하는데 채권하고 달러하고 그냥 같은 겁니다. 지금은. 그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죠. 이게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만약에 뭐 베트남이 7% 준다면 여러분들 베트남 가실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달러가 원래 약세의 느낌으로 가는 게 정설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로 빠진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같이, 금리가 하락하니까 전체적인 국채금리도 같이 하락하는. 이게 이제 정설인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 냅둔다 이거죠. 달러 강세, 이 미국이 더 부강하게 만든다. 국채금리 상승 등, 즉, 금리가 우리가 쭉쭉쭉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그렇게 유지하지 않고 조금 더 돈을 많이 풀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가, 경기, 고용지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뭐 사실 뭐 걱정하실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좋으니까 증시가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증시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들에서 따져봐야 될 건 첫 번째로 달러. 보시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확 올라왔었죠.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는 어떠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는 항상 우상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 달러라고 하는 거를 배웠을 때 금액이 얼마셨나요? 보통 제가 900원을 1000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전 세대는 당연히 800원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1300원, 1400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 달러 환율이잖아요. 원화 대비 가치 대비 달러이기 때문에 원화를 많이 사람들이 추구할까? 시간이 갈수록 달러를 사람들이 추구할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대비 원화니까. 옆 나라 엔화, 일본을 보시면 엔화를 쓰죠. 여러분들 일본을 왜 놀러 갑니까? 엔화가 싸니까 놀러 가죠. 엔화가 왜 쌀까요? 엔화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일본 기업을 사느라 엔화로 환전하고 하면 엔화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근데 왜 떨어져요? 일본 기업들을 일본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우리나라 왜 투자합니까, 솔직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데 투자하지. 신흥국, 이머징 마켓으로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내 모든 자산이 원화인 것보다 달러를 같이 들고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원화 20년 전에 1억 들고 있었으면 물가 반영하면 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달러로라도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미국이 최고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하 사이클이 인하하는 그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저희 예상보다 조금 느리게 떨어지고 있긴 해요. 저희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TLT, TMF를 그래서 산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될 거를 예상하고. 근데 트럼프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채권 비중을 확보하는 기회로 가져가셔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우리가 9월쯤에 샀나요? 10월쯤에 샀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두 달 정도 됐는데, 1년 정도는 뭐 적금, 예금 그런 걸 대체할 생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년 정도면 애초에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 단기적인 요소들이지. 1년, 2년 뒤에는 이미 금리 인하라는 거는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위주로 가끔 단기채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 단기채를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장기채가 유리해요. 20년물, 30년물이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채를 왜 샀어라고 물어보면 장기채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속 봐가지고 이게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인지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를 묶어둔 장기채는 재투자 위험 완화에 효과적이다. 결론은 이제 채권 투자도 꼭 일정 포트 이상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 S&P 500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는 거 하나. 두 번째, 일정 포트 이상 채권으로 리스크 헤지든 수익 아니면 매매 차익으로 목표를 하시는 들고는 있는 게 나쁠 건 없다.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그 증권사들은 뭐 당연하죠. 증권사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게 얘네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잦은 매수 매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돈 다 빼가지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 바에 주식을 사길 바라겠죠, 이분들은.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제 S&P 500의 빅테크, 빅7이, M7이죠. M7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몰빵 몇 천만 원을 S&P 500에 이제라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불안해 하셔도 됩니다. 요즘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S&P 500을 좀 진짜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좀 느끼거든요. 조심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1억이 있어요. 이때 1억을 S&P 500에 한 번에 투자한 겁니다. 그럼 이대로 쭉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 이대로 쭉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다행이죠. 1억을 투자했는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갔어도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여기다 1억 몰빵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언젠가는 무조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S&P 500이라는 걸 살 때 이런 투자 방법은 사실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원씩 100번 사는 게 낫습니다. 1000만 원씩 10번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100만 원씩 100번 사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증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00만 원 딱 샀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내가 그 산 시점부터 100만 원씩 올라서 사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올라서 사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신기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시점부터 떨어지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우상향할 건데 내가 평단이 여기에 맞춰져 있냐, 여기에 맞춰져 있냐 차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적립식으로 사는 거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올라가면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떨어지는 거면 진짜 땡큐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거를 뭐 이런 분들 있죠.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나 뭐 떨어지겠어 플러스 떨어지면 뭐 장기 투자하면 되지 하는데 2년 뒤에 집 사야 된다. 여러분들 태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기적이라는 관점은 진짜 안 쓸 생각 하셔야 되고 안 쓰는 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완전 따로 빼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공부하실 때 혹은 운동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한다는 게. 근데 이거를 앞에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통장이 합쳐져 있으면. 그러니까 부디 좀 분리해서 S&P 500을 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삼성전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또 떨어지는 거. 떨어지도 올라가도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사는 게 중요하다. 저는 월에 150만 원씩 넣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꼭 뒤에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연금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쭉쭉 넘어가서 2025년에는 버블 장세를 전망한다는데 뭐 S&P 500이 지금 뭐 3,700이었나요? 3,800에서 지금 5,800까지니까 지수가 거의 2, 3년 사이에 40%가 올랐는데 엄청나게 80%가 올랐는데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뭐 이쯤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시금으로 넣으면 아까 말했던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사면 평단이 어차피 여기서 맞춰줘서 플러스가 나온다니까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거면 한 번 정도 더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사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식당을 차렸습니다. 내가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잘 되는 데만 막 돌아요. 와, 나 뭐 엄청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거고, 이 정도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장사 시작. 근데 손님 많아요. 근데 나는 100인분 준비해놨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투자예요. 100만 원 여기다 넣어놓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된다.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투자를 임하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넘어가고요. 국내에 좀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밸류업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KB증권에서 좀 뽑았습니다. 어디 유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포스코 인터내셔널, LG노텍, 셀트리온, 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등등등등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금융주들입니다. 금융보험, 증권 이 세 가지 관련주들이 주가 추이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런 데에서 제일 유리한 회사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까지 해서 배당에 대한 기회도 있기 때문에 11월 말, 12월 초까지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신 좀 비싸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라고 하면 되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금융이라는 주식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하던데, KB금융은 KB증권에서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금융 관련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 차이나, 인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도랑 차이나는 신흥국에 내가 이제 글로벌,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난 장기적으로 뭐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되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두 가지. 인도랑 중국. 이머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 차이예요. 이 경제 성장률대로 쭉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미국이랑 동급인가요? 아니죠. 브라질, 캐나다, 영국, 프랑스, 남아공, 독일이에요. 저희가 프랑스 같은 나라일까요? 남아공 같은 나라가 될까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시황입니다. 정리해볼까요? S&P 500, 더 갈 수 있다. 근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섹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 뭐 경제 상황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라는 큰 리스크가 있다. 그런 영향을 끼칠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그 항상 자국을 중시하다 보니까 뭐 대만이랑 중국이랑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영향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플러스 그 국채 금리가 조금 천천히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놓은 채권들이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긴 하지만 신경 쓸 건 없다. 어차피 1년 사이 동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슨 산업을 투자해야 되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M7 안에서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메타, 탑티어고요. 그리고 MSFT,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중간점, 저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런 의미에서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 넷플릭스를 잘 안 봐가지고 그 감각이 없어요. 넷플릭스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잘 나가는지. 뭐 등등 있습니다. 뭐 뒤에서 아까 말했던 M7 내에서 테슬라까지. 테슬라가 사실 가격적으로 제일 매력적이죠. 414불에서 지금 260불 정도 됐는데, 어, 차트적으로도 추세적으로도 이슈도 많고, 모멘텀도 항상 일으키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두 가지다. 제가 그때 9월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금융,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 방산우주항공. 이게 이제 세 가지. 방산이랑 우주항공은 같은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들도 거의 다 이제 그런 해당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산이라는 데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말씀 하고, 잠깐 멈췄다 가려고 하는데, KB증권 혹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내는 것보다 시장 수익보다 아주 조금 더 내는 정도가 애초에 전략인 경우도 많고, 자, 이들이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투자에서. 뭐 저도 중요시하고.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라는 건 독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산을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국 주식을 샀다면 뭐 미국 채권을 산다든지 뭐 이런 뭐 사실 같은 방향이 가이드가 또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 샀으면 이거 뭐 예를 들어 내가 경기 상승주를 사고 경기 방어주를 사면 되겠지. 이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5종목을 이렇게 샀어요. 이 5종목을 분산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쫙 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세 종목이 올랐어요.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났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래요. 근데 잘 분산이 내가 지금 당장 보니까 잘 안 돼 있어. 얘는 막 더 떨어질 것 같고 얘는 뭐 지지부진해요. 그럼 조절해야겠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도 조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잘 분산됐다는 거는 종목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종목이 여러 개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이걸 쫓아가기가 어렵겠죠. 이거를 밀도 있게 관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디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는데 올로에도 포트폴리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 쓸모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시황을 판단해서 세 종목 내에서 쇼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가 매도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그걸로 수익 냈으면 잘한 겁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산업, 돈 벌 수 있는 기업, 돈 벌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 정도. 근데 리스크는 해지하긴 해야 되니까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선정해 놓고 하는 작업. 이런 거를 연습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터디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명단을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일정 인원이 안 되면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한다면 좀 또 한번 같이 공부해서 그때 수익을 거의 다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잘 종목을 또 잘 뽑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시황 끝났고요. 잠깐 여러분들은 쉬시고요.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쉬실 분들은 쉬시고 저는 이제 바로 중요한 산업과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보고서가 그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KB증권의 이제 미국 주식 전망이라는 보고서인데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증권사 레포트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증권사 레포트는 참고 자료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맞은 걸 본 적이 없어요. S&P 500을 6,800포인트 전망하는데 1분기 5,400, 6,000, 2분기 5,600, 6,200, 3분기 5,800, 6,600, 4분기 6,100, 6,800이라는데 이거 자기가 쓰면서도 웃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 레인지가 5,400에서 6,800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S&P에서 8,000 사이즈 놀겠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거 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근거. 얘네는 근거를 뭐라고 했냐? EPS가 상향 조정될 거다. EPS란 건 뭐냐면 기업의 어떤 주식당 순이익인데 여기 뭐 이론이 나와 있는데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버는데 이번에는 월급 100만 원, 뭐 200만 원, 250만 원 벌었어요. 근데 내년에 300으로 늘어났으면 EPS가 늘어난 겁니다. 내가 순수하게 버는 돈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EPS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근데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죠? 선행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가는 2025년 상반기 실적까지는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디 뭐 2025년 뭐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최고치 나왔는데 왜 떨어지냐 이런 얘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거는 2025년 1분기 실적이 최대치일 것 같아서 2024년에 이미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2025년 1분기는 2025년 3분기 실적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셔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건데, 어쨌든, EPS가 높아질 것 같다. 더 높아질 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가능하다면 EPS도 EPS인데, 그가 당선되면서 기업 친화적인 것들에 대한 게 또 이익으로 이어지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결론, 모른다. 모르면 어떡하냐? 그냥 적립식으로 사면 된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강의 여러 번 찍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막 멀티플이 뭔지 막 이런 거 다 설명했었거든요. 뭐 이게 뭔지 그런데 얘네도 보시면 세 가지 요인의 변화가 죄송합니다. 얘네도 이제 시나리오라는 걸 세우거든요. 뭐 어떨 때는 어떨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떨 것 같고 뭐 이런 걸 세워요. 근데 얘네도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면 모른다요, 모른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고 이러한 근거들은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이분들의 얘기거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이 미국에 친화적이다 보니까 주가를 좀 더 띄울 정책들을 할 수도 있고요. 연준은 뭐 패스하고요. 생성형 AI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선이 나와봐야 안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미주를 많이 하시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요한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이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여러분들 그 투자하실 때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국가, 산업, 기업.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격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전자산도 있겠네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그 제가 10월 정기 강의 했던 거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채권, 달러, 금.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뭐 그때 여덟 가지를 적었는데 여섯 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국가 우리 투자했죠. 채권도 투자했죠. 산업 어디 좋은지 얘기했죠. 뭐 남았습니까? 내가 직접 달러도 얘기했네요. 금은 이번에 얘기 안 했네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뭐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좀 비싸가지고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을 이제 막무가내로 꼭 뽑냐? 그건 아니에요. 산업 중에 잘 나가는 애 중에 기업을 뽑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산업이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잘 나가는 산업 뭘까? 통과를 한다고 이제 저번 어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변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금투세도 있고 제가 외국인이어도 지금 우리나라 투자할 확률 할 이유가 뭐 딱히 없습니다. 좀 참고해 줘야 될 거 10월 30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좋지 않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고 계신 거에 또 반 정도는 던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반도체에서 좋지는 않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는 셉니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한데 그중에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좀 먼저 보면 어제 4% 빠지고 오늘 뭐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딱 좋습니다.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는 해석하실 줄 아는 게 좀 중요한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샀죠. 이게 이제 상승 신호인 거는 주식 조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데 한 번에 뭐안 올려 붙입니다, 보통. 꺾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맞춰놓고 한 번 더 밀어붙이죠. 거래량 이번에도 높고 하고 올려붙이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주식의 대부분은 테마 급등주 아닌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산 사람들이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 이거예요. 자, 이때 산 사람들 지금 차트상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죠. 이 수많은 산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산 사람들이 기관일까요, 개인일까요? 일단 기관이겠죠. 기관이면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보다 얘네가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왜 살까,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맞춰 봐야 됩니다. 이 근거를. 그러니까 완전 역순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이거 좋지 않을까 시나리오 세우고 이러면 그거는 뭐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랑 사귀면 뭐하지? 막 이런 걸 먼저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알면 저 사람이랑 사귀어서 뭐하지를 고민해도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얘는 좋은 거예요, 사실.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얘가 근데 왜 이렇게 좋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으면 더 확신 있게 이 주식을 들고 가는 거고요. 근데 그 근거를 못 찾은 상태에서 사게 되면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렇게 쫙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투자해 보셔야만이 아시는 내용이라. 포인트 맥라자라는 그 치료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렉라자 플러스 해가지고 매출액이 좀 상당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도 이제 상향을 했는데 PER은 한 100배 정도라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바이오기 때문에 100배는 뭐 그냥 항상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자지속 기업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영업이익 잘 내고 있는데 그 뉴스로 보시면 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행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나머지 친구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도 유한양행 정도면 양반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뭐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요.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이랬었던 거라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담으로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지스는 차트가 좀 같고요. 지난주 좋다고 했던 KB금융, W게임즈 차트가 좋아요. 차트 제일 좋은 건 크래프톤이고요. 올리가켄 바이오도 좋고, 삼바는 뭐 왔다 갔다 하고요. 바이오팜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알테오젠도 좋고요. 유한양행도, 제가 지금 차트 좋은 것만 따로 빼놓은 겁니다.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한양행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이 트레이딩에 추가해놓은 관심 종목도 다 사실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라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쭉쭉 넘어가고요. 알테오젠 노달 원전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트럼프 하면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1억을 찍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주식 종목이 핀 겁니다. 핀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핀 거. 테마주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 관련주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주. 이건 참 말도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와우 하한가를 결국 찍었군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50만 원이었던 종목이 150만 원 어제 갔다가 오늘 하한가 30%쫙 빠졌습니다. 시원하네요. 무섭죠, 주식? 오늘 하루에 50만 원 정도 이제 빠졌는데, 뭐, 그러면 이건 이제 하락이 되죠. 좀 계속 있습니다. 테마가 좀 커가지고, 동서라는 종목도 이제 테마주로 잡혔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동서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 치는 애들이 많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로제 아파트. 전 제주 맥주랑 하이트 진로가 왜 테마주인가 했어요. 아시나요? 아파트 이게 술 게임이잖아요. 술 게임 때문에 제주 맥주랑 하이트 진로가 연관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참, 참 역시 K 증시는 이게 창의력이 좋아야 됩니다. 창의성이 뛰어나야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쭉쭉쭉쭉 넘어오고 벌써 이래서 계속 화장품이 좀 안 좋아졌어요. 참고하시고요. 의료기기 화장품 좀 안 좋아졌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화장품 빼줬고 이제 게임, 금융 뭐 다른 분들은 조선도 좋다고 생각. 방산, 가상화폐, 뭐 중국은 그냥 항상 중국. 몇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뽑은 종목은 얘입니다. 이걸 아시나요? 버블 라이브. 버블, 디어유 버블. 전 처음 들었는데, 일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입니다. 와, 말도 안 돼요, 그냥.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올랐어요, 한 번. 원래 여기서 한 번 잘렸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그냥. 원래 여기서 한번 막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쯤에서 보통 탈출하고 나가는데, 와,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고요. 그래서 디어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디어유가 그럼 뭐 하는 데냐, 왜 올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증권 들어오셔서 뉴스 공시 눌러가지고 디어유가 왜 올랐는지 뉴스를 보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구글에 들어가서 특징주 플러스 종목 이름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유가 떠요. 그러면 이제 이틀 전에 디오유가 텐센트랑 손잡았다는 기사를 제가 이틀 전에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 전에는 증시 정리를 안 했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텐센트가 엄청나게 뭔가 큰가 보다 이게 텐센트랑 손잡은 게. 왜냐면 전 주가를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거래량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1년 동안 거래량 다 합쳐도 지금 얘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무도 안 뺐어요. 좀 그게 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 뭐 사고 팔고도 했겠지만 샀는데 아무도 안 빠져나갔잖아요, 오늘. 이게 진짜 대단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친구냐 봐야겠죠. 그래서 전자공시를 들어가셔서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뭐냐? 팬 커뮤니케이션 K-팝에 없었던 차별화된 팬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매력적이지 않나요? K-팝 엔터테인먼트? 일단 아파트랑도 연관돼 있고, K-팝이니까. 이 K-팝, K-문화, 뭐 K-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테마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출 비중이 다 더블, 디어유 버블, 이거로 이제 먹고 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디어유 버블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좀 많이 커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메시지를 보내고, 1대1 채팅 형식, 뭐 이런, 뭐 글자 수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버블 펜시.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라면 제가 이 팬이라면 이걸 안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팬이라면 무조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렇다고 지금 매출이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들 너무 빨리 봤나? 매출이 이게 줄지가 않아요, 얘가. 늘거나 비슷한 정도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총 7,500억. 300억 정도. ROE 영업인율, 순이익률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비율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건전성이 좋고 물론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차트적으로 너무 좋고 일단 모멘텀이 있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어유 아마 그 진짜 드립을 치려다가 항상 참고 있는데 디어유라는 기업을 참고해 주시고 좀 아마 여러분들 분석 스터디 하시다 보면 저랑 같이 이제 다음 달에 스터디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종목 위주로 좀 분석을 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장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정리해놨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고요. 결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장기적으로 국가 어디 하라 했죠? S&P 500, 인도 이렇게 중국은 장기적으로 다닌 것 같아요. 인도 정도? 뭐 있을까요? 산업, 금융, 방산 등등. 가능하면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종목들이 유한양행, 음, 여유 등등. 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가지고 시장 상황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하나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있으실 때마다 물어보실 수 있게, 그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실 때마다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창구, 뭐 어떤 설문,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익명이라고 할까요? 비익명으로 질문해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편하게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질문이 너무 좋으면 매일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해결하시고 발전하는 데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